전기직 공기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공 면접 요령이에요. 전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공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전공하고요. 기본 전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회사의 전공, 즉 직무하고 관련된 전공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 전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기사 과목에 기본적으로 7과목에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기본 전공은 뭐뭐다? 회로이론, 자기약,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설비기준, 그죠? 자동제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까지 해서 총 7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회사의 전공이라고 하는 건 직무에 따라 다르다. 직무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면, 직무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가는 회사가 지금 우리 액션 승구님처럼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해당하는 직무, 즉 뭐예요? 뭐 절연이라든지 접지라든지, 그죠? 전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기 사업을 분류해라. 뭐 일반 전기 사업자, 그죠? 자가용 전기 사업자, 뭐 이런 쭉 다 분류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하고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공 면접을 볼 때 보통의 경우에 면접관이 최소 3명에서 4명 들어오겠지만, 그 중에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대학에 있는 사람이 1명, 그 다음에 실무자가 2명, 그 다음에 총괄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공 면접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게 이제 숫자는 줄어들 수 있어요.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인성 면접자까지 넣어서 5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이 실무자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 전공 실무에 대한 얘기고요.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온 경우에는 기본 전공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학에 계신 분들이 기본 전공을 줬을 때, 여러분들 줬을 때 기본 전공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이분들이 이미 그걸 듣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 전공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이 친구는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공 면접할 때 기본 전공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전공 면접의 기본이죠. 기본에서 첫 번째 과목, 제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회로이론을 놓고 회로이론에 어떤 내용을 질문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1과목이 회로이론인데 직류, 교류 차이, 오음의 법칙, 킬로오프의 법칙, 에너지와 1줄의 법칙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카페나 이런 데 그죠, 유튜브 보면서 많이 봤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내가 면접을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실제 면접장에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면접장에 그냥 이대로 준비하고 갑니다. 이대로 준비하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질문만 나오면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답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직류 첫 번째 1번부터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보면 질문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면접 봤더니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는 이걸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 직류와 교류는 차이가 뭐냐?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점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에 따라 시간이 변해도 값이 그죠, 일정한 경우를 직류 DC라고 부르고,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동이 있는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교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렇게 딱 답을 하니까 잘 아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추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전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직류하고 교류를 화끈하게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직류하고 교류를 화끈하게 구분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직류고 이건 교류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얘기했냐면 직류는 그저 휴대가 되는 거죠. 충전하기 때문에. 교류는 뭐예요? 휴대가 되지 않습니다. 교류는 가장 쉽게 그죠.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죠. 직류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니 뭐 이건 노트북이니 이런 거 다 직류고요. 이거를 휴대를 할 수 없다. 즉 뭐예요? 선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쪽에 전원이 들어가면 그 대부분의 전원은 교류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류는 콘센트가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직류하고 교류 중에 극성이 있는 쪽이 어디다? 극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직류 쪽이 그렇다. 요런 얘기, 그죠?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할 때도 극성을 잘못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극성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게 직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가 질문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교류의 주파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60Hz입니다. 변동 범위는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또 추가로 된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0.2Hz.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면접 볼 때는 60Hz의 상하로 0.2Hz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Hz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25. 이러니까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상하로 위아래로 0.2Hz 정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직류하고 교류가 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가로 꼬리 질문 이렇게 들어갔던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페나 이런 데서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렇게 면접 주제만 알지 이 뒤에 들어갔던 추가 질문은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죠?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갑자기 그죠? 우리 전기를 아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직류하고 교류를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되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되면. 자, 여기서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한국전력은 뭐가 올라가요? 직류하고 교류 중에 요새 교류로 모든 것들을 했었는데 직류로 송전도 하고요. 직류로 배전도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직류 송전에 대한 것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직류 배전을 하면 수용가에 직류를 공급하는데 이러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직류로 배전해서 여러분들 집에 직류로 전원을 공급해버리면 한전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DC 하우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우리 집에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전등 전열, 그 다음에 동력이거든요. 그러면 전등의 경우에는 전부 다 LED. 지금 요새 LED 많이 쓰잖아요. LED 쓰니까 다 직류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전동기는 전부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도전 운동기 많이 썼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BLDC 모터. 여러분들 뭐 세탁기든 뭐 이런 에어컨이 전부 요새는 BLDC 모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미루어 봤을 때 직류 배전이 앞으로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갔었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보는 거는 이거 하나인데 실제 꼬리 질문이 들어가고 한전에서까지 질문을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면접이 전공을 그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들어보니까 어때요? 면접이 상당히 그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매 법칙입니다. 오매 법칙은 뭐예요? 오매 법칙은 누가 I는 R분의 V라고 얘기해요. 오매 법칙은 뭐예요? 전류는 공급 전압에 비례하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공급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이거죠. 자,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죠. 오매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지만 여기서 저항 말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 건 뭐뭐 들어갈 수 있나요? 했을 때 저항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리액턴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항이 뭐냐면 전류분의 전압이에요. 전류분의 전압을 이렇게 저항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 전류분의 전압을 했는데 위상차가 90도나 두 개의 값이 90도, 플러스 90도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경우는 저항이 아니고 뭐예요?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리액턴스예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류하고 전압, 그러니까 전류분의 전압을 했을 때 요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리액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얘네 둘이 합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다. 임피던스는 뭐예요? 결국은 교류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의 비를 나타낸 것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지만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키르호프의 법칙 뭐예요? KCL, KVL이에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전압 법칙이죠. 얘는요, 한 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맞고요. 얘는 뭐예요? 폐회로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다 맞죠. 그래서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라는 거고, KVL은 뭐예요? 폐회로 내에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어쨌든 폐회로의 전압의 합은 0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그죠? 물어봤던 거죠. 뭐예요? 아, KCL이라는 게 한 점에 들어온 전류하고 나간 전류의 그죠? 합이 0이다라는 것은 결론은 그죠?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를, 이걸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아,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다 라는 얘기예요. 왜? 들어온 만큼 다 나가잖아요. 손실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그만큼 다 나갔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물도 어떻습니까? 들어온 만큼 그대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는 뭐다? KCL이에요. 자, 한국전력에서 물어봅니다. 한국전력에서. 뭘 물어봐요? 자, 본인은요, KCL하고 KVL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답변해 보세요. KVL, KCL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답변 세 분만 받겠습니다. KVL하고 KVL, 그죠? 자, KVL하고 KCL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결론은 우리나라는 정전압 송전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정전압 계통이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죠? 단일 계통이기 때문에. 단일 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변전소를 거쳐서 수용가로 갈 때 일반적으로 퍼져서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수용가로,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압은 의미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온 전류가 각각의 개개의 부하로 다 나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전류만큼이 다 나가기 때문에 뭐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KCL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를 그죠? 강남에 있는 면접학원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KVL과 KCL 중 어느 게 중요하나요? 그랬더니 KVL과 KCL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건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뭐 전기의 기본이 되는 법칙이고 아버지하고 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둘 다 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접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서 내가 볼 때는 환불하고 돈 손해배상금도 받아와야 돼. 내용도 모르면서 왜 가르쳤냐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뭐다? KCL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KCL에 해당하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물어보셨던 거죠. 회로 해석할 때 KCL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회로 해석을 그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본 일이 없어요. 회로 7장에서 뭐 했어요? 지로 해석, 브랜치 어널리시스. 그렇죠? 그 다음 회로 해석. 메시 해석이라고 불렀죠? 메시 해석. 그 다음에 절점 해석. 그렇죠. 노드 어널리시스잖아요.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건 뭐야? 한 점을 기준해서 이 절점의 전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계산해서 뭘 쓰자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해석이 기본인 겁니다. 한국전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계통은 메시 해석을 하질 않아 노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정도는 학교에서 이거를 왜 물어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를 전공해서 전력 계통을 공부했으면 당연히 아는 얘기야. 그런데 요새는 한국전력이고 뭐 이런 전기 그저 발전회사고 이런 데 오는 애들이 전기 전공을 뽑지만 사실은 전자과를 나오거나 다른 뭐 정보통신과를 나오거나 기계과를 나왔는데 내가 전기기사를 따다 보니까 전기 쪽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 전력공학을 배운 거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가려내기 위한 자꾸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면접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냥 필요 없이 KCL, KV 한 점에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대수합은 같다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다. 지금 몇 개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한국전력 면접이 굉장히 어렵다, 그죠? 네 번째 에너지예요. 에너지하고 일에 대한 거 자기학 시간에 엄청 많이 했죠. 에너지하고 일. 에너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넘친다.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일은 뭐예요? 둘 다 그죠? 단위는 줄이에요. 에너지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개념이고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를 소모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는 거를 전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에 대한 얘기하고 일에 대한 얘기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전력 계통에 사용되고 있는 전력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이 에너지하고 일의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됐던 거죠. 전력거래소에서도. 에너지하고 일의 차이가 뭐야? 자, 이걸 모르니까 에너지를 소모해서 일을 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유효전력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한 거를 우리는 무슨 전력이라고 그래요? 무효전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결론은 이 에너지와 일의 관계, 즉 에너지를 소모를 했으면 일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을 때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를 유효전력, 하나는 무효전력으로 불렀다. 이 둘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전체를 뭐라 한다? 피상전력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일의 관계도 모르는데 지금 에너지하고 일의 관계도 모르는데 이걸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계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제가 보면 신동이야, 신동. 진짜.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줄의 법칙이에요. 줄의 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에너지를 열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게 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맨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서 그래.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뭐예요? 에너지를 열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줄의 법칙이 뭐야? 1주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0.24 칼로리 정도로 계산하겠다라는 게 줄의 법칙이죠. 결론은 핵심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줄의 법칙은 여러분들 뭐 열량은 0.24 PT, 0.24 I제곱 RT 이런 거는 계산식이라는 거야. PT가 뭐야? 와트세크를 우리는 뭐라 그래? 줄이라고 하죠. 결국은 에너지를 열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에너지는 열로 환산할 수 있고 열은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력발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줄의 법칙 같은 거는 의외로 어디서 묻는 거예요? 이런 거 묻는 데가 어디예요? 그죠? 갔더니 어디서 물어요? 발전소에서 묻는 거예요. 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줄의 법칙이라는 건 에너지를 열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다. 어떤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그죠? 에너지를 열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 1주를 0.24 칼로리 정도로 환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대줘야 돼요. 이것만 딱 딸랑 하니까 그죠? 아주 웃겨요.
카페에 가서 보니까 뭐야? 줄에 없이 뭐야? 그래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열이 생기는데 그 열은 0.24 I제곱 RT로 구한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식 면접 볼 때 어떻게 읽을 거예요? 저 면접관님 열량은요 0.24 I제곱 RT입니다. 면접관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죠? 우리 전공을 어떻게든지 말로 풀어내야 된다. 자, 6번째입니다. 주기하고 주파수예요. 주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사이클을 요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기는 그죠? 한 사이클 요하는데 필요한 시간. 한 사이클이 될 때 필요한 시간. 자, 그러면 주파수는 뭐야? 주파수는 주기는 한 사이클이고 한 사이클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주파수는 뭐야? 주파수는 헤르츠. 주파수는 뭐야? 그죠? 초당의 사이클의 숫자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면 주기하고 주파수는 역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건지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나라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60Hz입니다. 변동범위 있나요? 상하로 0.2Hz입니다.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파수라는 게 초당 사이클 수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된 거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초당 이 사이클이 몇 번 나온다? 60번 나오니까 60Hz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은 뭐예요? 자세히 설명은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면접 보고 와서 그죠? 이런 거니까 밑에다가 안 써놓는 거예요. 후기를. 왜 안 써요? 쥐가 뭔지 쥐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60Hz는 주파수인데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는 발전기가 되든 전동기가 되든 이런 회전 운동을 하는 애들은 회전 속도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RPS, RPM으로 합니다. RPS는 초당 회전수고요. RPM은 뭐야? 분당 회전수입니다. RPS 초당 회전수. 자, 얘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즉 뭐예요? 0도에서 시작해서 360도 한 바퀴 돌아왔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주파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초당 회전수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난번에 그죠? 서울시 관련 공기업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이런 주기라고 본인이 지금 한 게 한 사이클 이루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는데 그러면 듀티비를 얘기를 해보세요. 듀티비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듀티비는 뭐예요? 그랬어요. 듀티비가 뭐고 어디서 많이 씁니까? 라고 하면 어디서 물어봤을 거예요? 전기철도에서 많이 쓰죠. 왜? 듀티비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초포죠. DCDC죠. 당연히 철도 쪽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주기했는데 이거 회사마다 다르게 물어보잖아. 내용 아세요?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맨날 면접 공부해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듀티비를 물어보니까 듀티비는 전체 주기에 대해서요. 파형이 온돼 있는, 즉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반만 있으니까 뭐야? 전체 주기는 2파이, 여기는 뭐야? 예를 들어 파이면 2분의 1이 듀티비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듀티비는 어디서 많이 써요? DC-DC 컨버터.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철도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야, DC-DC 컨버터 초포 이거 쓰잖아. 초포의 종류를 얘기해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죠?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벅 부스트 컨버터. 요런 거. 그죠? 벅 컨버터가 뭐예요? 강압. 부스트 컨버터는 뭐야? 승합. 이런 얘기죠. 이런 거 지금 추가로 물어보면 대답할 확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는 위상이 없죠.
직류는 위상이 없고 이 위상의 의미는 교류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류에서 각 파형의 발생점, 즉 시작점의 차이를, 자, 여기서 시작한 거하고 여기서 시작한 거에 요 차이를 뭐라고 했다? 위상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죠? 우리 전기 쪽에서 그러면 진상하고 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의 여러분들 진상전압, 지상전압이라는 건 안 하잖아요. 진상전류, 지상전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압파형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전류가 이렇게 위상이 늦게 시작하면 지상, 전류가 위상이 앞서는 경우를 진상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위상의 의미 중에 특히나 교류에서 얘기가 된다는 거하고 그죠?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페이저로 해도요. 페이저로 해도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늦을 때가 이게 지상이고요. 그렇죠? 전류가 앞서게 되는 이 상황을 진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항상 전압을 기준점으로 놓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RLC 회로에서의 직류와 교류 인가시의 특성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L 하고요. C에 대한 내용입니다. R은요. 잘 보세요. 저항은요. 저항은 직류를 가하나 교류를 가하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직류를 가하나 교류를 가하나 그냥 저항이야. 전류분의 전압은 저항이에요. L이나 C는요. 얘기가 다르다고요. L은 교류를 가하면 리액턴스가 돼요. 오메가 L, 2파이 FL. 즉 뭐예요? 주파수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저항값으로 나오는데 L을 직류를 가하면 직류를 가한다는 건 뭐예요? 주파수가 제로기 때문에 주파수가 제로면 몇 오음이에요? 0오hm. 즉 뭐예요? 단락회로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C 보세요. C는 교류를 가하면 X의 C는 오메가 C분의 1, 2파이 F C분의 1이니까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그런 저항값을 갖는데 이걸 뭐라 했어요? 용량성 리액턴스로 쓰고요. 이건 유도성 리액턴스 쓴다는 건데 직류를 가하면 주파수가 제로가 되니까 제로분의 상수는 뭐예요? 저항이 무한대 오음이 되니까 요거는 개방회로로 동작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자, 10번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제가 좀 전에 구분을 분명히 해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다라고 구분을 해드렸는데 전력할 때 다시 한번 구분을 또 할 겁니다. 역률이에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은 뭐야? 야, 재밌는 건 역률을 영어로 뭐예요? 그랬더니 역률이요? 코사인 세타요? 이러고 있어. 역률은 영어로 뭐예요? 파워 팩터입니다. 그래서 PF로 쓰죠. 파워 팩터. 이제 역률이 뭐냐는데 코사인 세타 집에 가 그냥 그죠? 면접 보러 가지 마세요. 전압을 기준으로요. 전류하고의 위상이 전류가 늦으면 지상. 얘네 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여현값으로 표현한 거야. 즉 뭐냐면 코사인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역률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사전적인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면접을 볼 때는 역률에 대한 거는 뭐예요? 역률은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백분율 값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여현값, 즉 코사인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돼야 되고요. 추가 질문은 뭐였냐면 역률은 그렇죠. 역률이 코사인이 역률이 0이 되는 경우는 뭘까요?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이게 0이 되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물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역률의 유지 범위는 뭐야? 역률은 얼마다? 0.9. 즉 뭐야? 9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한국전력에서. 두 번째 질문은 역률이 0이라고 하는 거. 역률이 0이에요. 역률이 0이라는 건 뭡니까?
역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L이나 C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L이면 뭐예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전압이 90도 앞서니까 0이고요, 역률이. C는 뭐예요? 전류의 위상이 90도 앞서니까 또 0이에요. 그래서 역률이 0이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L이나 C로 같다. 그럼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역률이 1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저항이다라는 뜻이죠. 잘 기억하세요. 이런 내용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에 이런 것도 못 맞추면, 그죠? 면접 안 가는 게 나아요. 자, 12번째입니다.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는 중첩의 원리를 성립하려면 제 1번이 뭐냐면 1번이 뭐예요? 선형정리다라는 뜻이에요.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면 선형회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회로는 선형회로입니다. 그래서 선형회로에 대해서 중첩의 원리를 할 거고요. 다수의 여러 개의 전원이 있는 경우에 각각 단독으로 존재하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해서 합을 해도 전체랑 똑같다 이런 거죠. 그때 전화번을 없애는 방법은 전화번을 단락해서 구하고 전류원은 어떻게 한다? 개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째 태분한 정리는요. 태분한 정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전력에서 나왔는데 이건 회로를 주고, 그죠? 프로젝트에 회로가 문제가 있어요. 회로 문제가 보통 이런 거 줘요. 그죠? 많이 봤죠? 요 회로를 태분한 회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라고 한 거죠. 이렇게. 이게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태분한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AB단자에서부터 들여다본 저항인데 전압번은 어떻게 한다? 단락하고 보니까 7오음하고 얘네 둘이가 병렬되니까 7오음에 6 플러스 3, 6 곱하기 3에서 그렇죠? 얼마야? 9오음이 됐다. 자, 그 다음에 태분한의 전압은 개방단자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6옴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보면 12V가 3하고 6 중에 6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몇 볼트다? 8V가 된다. 요렇게 그죠?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면접이라 그래서 그죠? 다 넣어놓고 갔다가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죠? 자,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그죠? Y결선과 델타 결선은 우리나라의 삼상결선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Y결선, 델타 결선, 그 다음 뭐예요? V결선. 이렇게 세 가지 답을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장단점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전력공학 할 때 충분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발전회사에서 한번 질문했어요. Y결선하고 델타 결선으로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회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보면 어떤 회로로 해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진짜 회로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뭐예요? 얘가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거든요. T형, 얘를 파이형으로 해석한다. 4단자 회로 할 때 T형, 파이형이 바로 요 Y 델타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자, 비정연파의 의미,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뭐 예를 들어 철심이 포화된다든지 뭐 전기자 반작용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발생 이유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연파라는 건 뭐냐면 외형파예요. 외형파라고 하는 것은 고조파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질문은 뭐였냐면 고조파하고 고주파의 차이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고주파는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죠. 하이 프리퀀시고 고조파는 하모닉스예요. 고주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준 주파수보다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고주파. 고조파라고 하는 건 기본파 주파수의 배수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파가 60Hz면 2고조파는 몇 Hz야? 120Hz. 3고조파는 180Hz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죠? 잘 챙기시고요. 요것도 나중에 그 전력공학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률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파에 대비해서 전 고조파의 값이에요.
그래서 외형률의 의미는 뭐 때문에 쓰냐면 고조파 계수, 즉 전기 품질 계수 안에 고조파가 들어있거든요. 그 고조파 계수할 때 들어갑니다. 자, 17번째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회로 이론은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근데 시정수의 정의하고요. 시정수가 큰 경우의 문제점이에요. 시정수의 정의하고 시정수가 큰 경우의 문제점인데,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목표한 값에 63.2%에 도달되는 시간입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쪽에서는 이게 여기가 1이면 얼마예요? 여기 시정수가 0.632가 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시작점이 여기고요. 이게 목표점이야.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63.2%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 거야? 0.368이 됐든 여기를 시정수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정수가 0.632, 63.2% 되고 36.8%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값, 우리가 목표한 데가 얘는 여기죠? 얘는 목표한 데가 어디에? 여기야, 여기 바닥. 그렇기 때문에 63.2% 감소했을 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정수가 크다는 거는 과도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시정수가 크면 어떻습니까? 응답 속도가 느리고, 그죠?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어하고도 같이 물려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정수 할 때 가끔 물었어요. 시정수를 RL 회로일 때 시정수하고 RC 회로일 때 시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얘는 R분의 L이었고 얘는 RC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한 가지 더 같은 건 뭐예요? RC 회로에서 시정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크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 가변 캐패시터는 안 쓰니까요. 가변 저항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저항을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그저 전공 면접이라 그래서 아주 다양한 회사에서 했던 것들은요, 요 정도 수준이었다. 요 정도인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당부드릴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아까 보다시피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서는 카페에 들어가서 이것만 보고서 준비했다가는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은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공 면접, 특히나 회로 이론을 통해서 어떤 면접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